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희대의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서진 룸살롱과 샛별 룸사롱 사건. 두 사건 중 먼저 서진 룸살롱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986년 8월 14일 저녁, 휴일인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 역삼동에 있는 룸사롱 서진 회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중 서울 목포파라 불리는 20대 초반의 깡패 12명은 저녁 8시 30분경 자신들이 뒤를 봐주는 서진 룸사롱의 16호실과 20호실 두 개의 룸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만보파라 불리는 7명의 깡패들은 다른 곳에서 1차를 마친 뒤 저녁 10시경 목포파의 바로 옆방인 17호실에 자리를 잡게 된다. 여기서 목포파는 두목 장진석이라는 사람이 1984년 11월 주먹세계를 장악할 목적으로 목포 출신의 전과자들을 규합해 결성한 조직이었고, 이렇게 4가지 정도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놓고 움직이던 자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치는 등의 연습을 하며 세력을 확장했으나 당시 주먹세계에는 계보가 없는 이른바 동네 깡패들에 불과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만보파는 두목 오재홍이 1981년 7월 결성했고, 역시 목포 출신들을 포섭해 강남 일대 유흥가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금품을 갈취해오던 조직으로 김태촌의 범서방파의 아류 조직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자리를 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목포 출신의 선후배 사이였고, 얼마 후 그들은 사소한 시비로 인해 희대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시작은 이러했다. 목포파보다 늦게 룸사롱에 자리 잡은 만보파의 조직원들은 업소의 전무를 불러 돈이 많이 없으니 양주 2병을 원가로 주고 안주는 공짜로 달라 주문했고, 이후 10분 정도가 지나도록 술이 나오질 않자 막내에게 나가서 상황을 확인해보라 지시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만보파의 조직원 중 당시 주먹으로 이름이 나있던 190cm의 거구 조원섭이 화장실을 가려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침 복도에서 웨이터를 만난 조원섭은 술을 빨리 가져오라고 다그친 뒤 넓은 룸으로 방을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웨이터는 휴일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빈 방이 없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조원섭은 건방지다며 웨이터의 얼굴을 가격해 만신창이로 만들었으며, 이후 웨이터는 억울함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업소의 뒤를 봐주던 목포파의 김승길과 고금석이 화장실을 다녀오다 웨이터의 얼굴을 보고 어찌된 상황인지를 물었고, 웨이터는 하소연하듯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전후 상황을 알게 된 김승길과 고금석은 만보파가 자신들의 구역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분노했고, 때마침 만보파의 조원섭과 복도에서 마주치게 된다. 이때 조원섭과 목포의 선후배 사이였던 김승길은 조원섭에게 인사를 건넸으나 감정이 좋지 않았던 고금석은 조원섭을 째려보았고, 이러한 모습에 조원섭은 어린 놈이 건방지다며 고금석의 따귀를 몇 차례 날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잔혹한 서진 룸사롱 사건이 시작되었다. 고금석은 조원섭에게 맞는 동안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고, 상황을 알게 된 만보파의 조직원들도 룸에서 나와 고금석을 때리는데 합세하게 된다. 그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자 목포파의 조직원들도 룸에서 뛰쳐나왔고, 만보파에게 맞서려 해보지만 동네 깡패에 불과하던 목포파는 자신들보다 더 잘나가는 만보파에게 선뜻 덤벼들지 못했다. 그렇게 서로 대치하며 감정이 격해지던 그때 목포파의 칼잡이 김동술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던 연장을 꺼내들었고, 이 모습을 근본 없는 어린애들의 객기로 보던 만보파의 조원섭은 할 테면 해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한 김동술이 연장으로 조원섭의 팔을 내려치며 이 사건은 유혈 사태로 이어졌고, 이후 목포파는 무려 20분 가까이 평소 갖고 다니던 연장과 야구 방망이 등으로 만보파의 하체를 집중적으로 난자하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 조원섭을 비롯한 만보파의 조직원들은 목포파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사소한 시비였던 이 사건은 만보파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희대의 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목포파의 조직원들은 이후 더욱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된다. 목포파의 조직원 2명은 업소의 종업원들에게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뒤 숨진 만보파 4명을 어깨에 둘러매고 자신들의 자동차 트렁크에 옮겨 실은 뒤 평소에 알고 있던 정형외과에 교통사고 환자라 말하며 수술실과 계단 등에 버리고 도주하는 황당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당시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고, 그들에게는 수배가 내려졌으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한편 사건 이후 흩어져 강남의 여관 등을 전전하던 목포파의 조직원 중 몇몇은 다음 날 사건이 커지는 걸 보고 자수했으나 도망쳐버린 목포파의 두목 장진석과 칼잡이 김동술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사건 이후 그들이 구리와 전주, 영암 등을 전전하다가 밀항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낚시꾼으로 위장해 전북 임실의 작은 섬에 숨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형사 5명은 그들을 잡기 위해 장진석과 김동술이 숨어있던 헛간을 급습했고, 그들은 과도와 낚시도구 등으로 10여 분간 형사들에게 맞서 보았으나 결국 붙잡혔다. 사건의 주범인 목포파의 두목 장진석과 칼잡이 김동술, 그들은 그렇게 붙잡혔으나 압송되는 과정에서 계속 반항했고, 자신들을 잡으러 형사들 5명만 온 줄 알았다면 더 대항했을 것이라 말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으며, 사무라이처럼 살다 간다, 이제 우린 끝났다는 말들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서울로 압송된 뒤에도 취재진을 향해 무슨 말이 듣고 싶냐는 등의 뻔뻔한 모습을 일관했으나 현장 검증부터는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죄송하다는 말을 언론에 전했고, 재판을 받을 때의 그들은 울먹이며 앞으로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등 검거 당시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한다. 결국 목포파의 조직원들은 검사로부터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라는 말을 들으며 1987년 10월 사건의 주범인 김동술과 고금석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장진석 등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1989년 형이 집행되었다. 1986년 이름 없는 깡패들의 객기로 일어난 서진 룸사롱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으나, 이로 인해 한 대학은 깡패 양성소라는 오명으로 대학의 이름까지 바꾸었고, 국민들이 깡패들에게 치를 떨게 만드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더욱 충격적인 샛별 룸사롱 사건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990년 1월 28일 밤 9시경 20대 남성 2명은 1, 2차 술자리를 마친 뒤 3차로 서울 구로동의 샛별 룸사롱을 찾게 되고 여종업원들을 불러 자리를 이어나갔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며 여종업원들에게 2차를 원했으나 불편했던 여종업원들은 이를 거절했고, 그러자 그들은 그런 술집이 어디 있냐며 난동을 부리게 되는데, 이때 오랫동안 업소를 운영하며 그쪽으로 잔뼈가 굵었던 가게의 사장은 어디 와서 까부냐며 남성 2명을 내쫓아 버렸다. 결국 쫓겨난 그들은 사장과 여종업원들에게 이후 분명 후환이 있을 것이라 위협했으나, 오랫동안 물장사를 해오며 별 사람들을 다 만나본 가게 사장은 그들의 위협을 그저 동네에서 노는 애들의 객기로 여겼다. 이후 상황이 정리되자 가게 사장은 여종업원들에게 가게를 정리하고 일찍 들어가라 당부한 뒤 먼저 귀가하게 되고, 이때 2명의 여종업원들은 한 잔 더 할까 싶어 가게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남자친구와 인근 당구장에서 일하던 남자친구를 불러 술자리를 하게 된다. 한편 같은 시각 쫓겨난 게 분했던 20대 남자 2명은 씩씩대며 밤거리를 헤매게 되고, 그러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들은 범행을 계획한 뒤 가리봉동에 있는 숙소에서 연장을 챙겨 새벽 1시 30분경
쫓겨난 가게를 다시 찾아 연장을 휘두르고 말았다.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종업원들과 남자친구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광기 어린 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남성 2명은 연장으로 4명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나 버렸다. 사건 다음 날 다시 가게로 나온 사장은 유혈이 낭자한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 멀쩡했던 가게 안은 전과 달리 끔찍하고 처참하게 변해 있었고, 여종업원 2명과 그녀들의 남자친구 2명이 숨져 있었던 것이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들은 뒤 지문과 머리카락, 그리고 현장에 남겨져 있는 범인의 흔적들을 수집해 수사를 시작했고, 동종 전과자들과 최근 출소한 자들 중 24살의 조경수, 22살의 김태화가 용의자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던 경찰은 그들이 이미 지명수배범이었다는 사실과 충격적인 그들의 과거를 알게 되는데, 샛별 룸사롱 사건의 용의자인 조경수와 김태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조경수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중학교 때까지의 성적은 하위권을 맴돌았고, 그렇게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때문에 중학교를 마친 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서울로 온 조경수는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다 구로동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10대 시절 이미 전과자가 되었고, 19이 되던 1985년 그는 고향인 나주로 돌아가 2살 후배지만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김태화를 만나게 된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김태화는 역시 중학교 시절 자전거를 훔치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일들로 소년원을 드나들었고, 그런 김태화에게 조경수는 택시에서 현금을 훔치자는 범행을 제안해 실행에 옮겼다. 그렇게 그들은 10대 후반부터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 1989년 12월 출소했으나,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린 그들은 3천만 원을 모아 술집이나 차리자는 허황된 꿈을 꾸게 된다. 이후 3천만 원을 모으려 했던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거리에서 사람들의 돈과 심지어 자동차까지 빼앗았으며, 그렇게 생긴 돈으로 그들은 샛별 룸사롱 사건 26일 전인 1990년 1월 2일 광주의 백양 룸사롱이라는 곳에서 술을 마시게 된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여종업원은 김태화에게 전과자처럼 생겼다,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장난삼아 하게 되는데, 이때 평소 외모에 자신이 없었던 김태화는 자신을 비웃는다 생각해 연장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결국 여종업원이 숨졌으며 이를 말리려던 가게 주인도 중경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숨어 지내던 그들은 1월 19일경 자신들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서울 가리봉동의 벌집촌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그렇게 숨어 지내다 오랜만에 한잔하자며 나간 샛별 룸사롱에서 그렇게 비인간적인 사건을 저질렀던 것이었다. 이렇듯 몇 차례의 악행으로 이미 전과자였던 그들을 샛별 룸사롱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사건 이후 전국에 공개 수배를 내렸고, 그들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이어갔으나 그들은 쉽게 걸려들지 않았다. 2월 내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과정에서 조경수가 수원의 한 공중전화에서 친누나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고, 또한 조경수의 애인으로부터는 2월 28일경 이들과 함께 대전에 갔다가 평택 부근에서 그들이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그들이 수원 인근에 있을 것이라 판단한 뒤 수원과 평택의 공인중개사, 비디오 대여점, 만화방 등에서 탐문 수사를 이어갔고, 그러다 그들이 새빵을 얻을 때, 그리고 만화책 등을 빌릴 때 조경수는 조영호로, 김태화는 정주연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을 알아낸 다음 서서히 수사망을 좁혀갔다. 하지만 이처럼 경찰이 자신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음에도 그들은 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일대의 미용실에서 수십 차례 돈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거기에서 나온 돈을 보관하기 위해 은행 계좌까지 개설하는 뻔뻔한 행동들을 이어나갔다. 결국 한 달 넘게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한 부동산의 주인으로부터 그들이 수원 세류동에 새빵을 계약한 사실을 알아냈고, 마침내 3월 5일 경찰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새빵을 급습해
조경수는 붙잡았으나 하필 이때 외출 중이었던 김태환은 조경수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난 뒤 그대로 도망쳐버렸다. 그렇게 도망친 김태환은 잠적하지 않고 오히려 돌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김태환은 부동산 주인이 자신들의 은신처를 제보한 것을 알고 그 주인마저 어떻게 해버리려 했으나 부동산의 셔터가 내려져 있어 일을 저지르지 못했고, 조경수가 잡힌 지 나흘 뒤인 3월 9일 김태환은 한 언론사와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어이없는 말을 하게 된다. 언론사에 전화를 건 김태환은 자신을 샛별 룸사롱 사건의 범인이라고 밝힌 뒤 우리의 범행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자신들이 부자들을 향한 사회의 심판이자 민주화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인터뷰를 한 뒤 자수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당시 수사를 총지휘하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감형이 되도록 자수 규정을 적용해 줄 것, 현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려 2천만 원은 인천소년교도소에, 1천만 원은 광주소년교도소에 보내줄 것, 조경수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 세 가지 요구를 들어주면 자수하겠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그의 이러한 황당한 행동에 대해 자신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차별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동정심을 받아 형량을 낮춰보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음을 언론에 전했다. 결국 3월 9일 김태화도 검거되었고, 이후 현장 검증에서도 뉘우침 없이 태연했던 그들에게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과정에서 자신들은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고 그들의 형은 1991년 12월 집행되었다.